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수사당국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발표로 오히려 은폐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수색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진상 은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축구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각종 의혹들을 검증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 탐사보도 방송 국민정보원 PIS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날부터 지금 개판이에요. 자물처자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유족들한테 막 고함도 치고 이런 장면들도 연출되고 그랬는데 오만 불순한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유족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두 가지 주제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지금 여당은 제끼고 일단 야당 의원들이 핵심적으로 뭘 체크를 해야 되냐 10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국정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위원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여야가 함께 이제 좀 작업을 했는데 저는 한 달 전에 그 가족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유가족 협의회에 계신 간부분들, 부위원장님이나 부대변인님, 그다음에 총무분들이 연락해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예비조사팀의 조사위원. 예, 조사위원으로. 그래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3번 정도 그 안산에 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의 진상규명을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3번 정도로 언언하는 가운데, 그분들께서는, 또 저한테 가족 측에서, 추천할 수 있는 조사위원분들을 한 30명 정도를 추천해달라고 또 저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조사위원을 추천해주는 문제, 그걸 저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 근데 30명의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30명 다 채우지도 못했고, 특히나 이제 대학에 관련 해양이나 조선이나 선박 관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분들,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있었죠. 예. 인터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건 더더욱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기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다음 아고라나 서프라이즈나 인터넷 분석을 열심히 하셨던 논객분들도 몇 분 참여를 시켰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대학 교수님 한 4-5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단순히 분석과 선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또 인문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고는 해난 사고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해난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한 20% 정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병헌 회장만 한 사람만 잡으면은 모든 것이 세월호의 사고의 원인과 배경이 다 밝혀질 것처럼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결국 한 10% 20%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 않습니다. 그 선박 운항적인 과실이든지 아니면은 화물 적재상의 과실이든지 그다음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상의 과실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난 사고 측면이고, 또 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사고가 났음에도 국가기관이 구조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구조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구조를 막고 저지시켰다는 부분까지 노출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거는 단순한 해난 사고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해서 제가 2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가족분들한테 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후에 지난 6월 17일 날 여야와의 합의하에 일방적인 발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당목 21명, 야당목 21명, 그다음에 가족분들한테는 4명을 할당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추천 권한 주신다는 거죠? 예. 네. 추천 권한. 그래서 이제 여당 추천이 21명의 전문가, 네. 그다음에 야당 추천이 21명 전문가, 그다음에 가족분들은 4명만 조사위원으로 할당을 하겠다. 그 중에 4명 중에 2명은 유가족분, 네. 그다음에 전문부되는 사람이 2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동수로 가져가든지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여야는 그 내용을 묵살했죠. 그리고 그 뒤에 야당 측과는 가족분들이 언론에서 야당에서 한 12명 정도는 양보를 하기로 또 협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야당과 관계에서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조사위원 21명이 아니라 12명 부분은 가족분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그 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9명. 뭐 9명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이 잠시 되었었는데 새누리당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의를 하지 않자. 왜냐하면은 야당 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2명을 준다고 하니 당신들도 똑같이 그만큼을 양보를 하라고 요구를 했겠죠. 가족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새누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했고 결국은 그 자체 전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제 뭐 인천으로 가서 VTS를 조사를 한다든지 뭐 진도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해버리니까 가족분들만 답답한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21명, 4명을 가족분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국회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가족 추천 조사위원으로 추대가 되었으니까 위촉이 되었으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저한테 그 전화가 왔고 네. 또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뭐 제 사무실도 국회 앞이고 해서 그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그때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6.25 때인데 그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포럼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오전에 국회에 가서 제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뭐 신상에 대한 서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경력 이력에 대한 서류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국회에 553호실에 가서 본관에 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세미나를 하기 직전에 그 세미나를 박주민 변호사님이 함께 네. 그 참여하는 토론이었죠. 그때 주권방송에서도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박 변호사님을 밑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신의원 조사위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여당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바람에 조사위원회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오늘 오전에 내가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정말 빠르네요. 오전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니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가족분들하고 언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 대표자분한테 한 번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는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화해서 지금 박 변호사님 내가 만났는데 이렇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가족 추천위원으로는 첫 번째로 제일 1순위로 네. 신 대표님을 추천을 했는데 그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니까 더 진행이 이렇게 난항을 겪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이야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참여는 못하지만 밖에서나마 진실 규명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힘난 데까지 돕겠습니다.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전 종교를 했어요. 그냥 그거로 그냥 넘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제되고 말았죠. 천안 조사위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도 아니 새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세민연에서 반대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강진 의원께서도 그거는 4명 가운데서 신 대표는 여당 몫이었기 때문에
여당 몫이었다. 예, 여당 몫이었기 때문에 새누리 세민연에서는 반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또 이 페북상에서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을 했고, 어젯밤 새벽 3시 넘어서는 김현미 의원이 또 어느 댓글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 추천 의원이 4사람인데 그 4사람조차도 여야로 반 나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가족 추천위원이 4사람이잖아요. 그 4사람도 2명은 여당 쪽이고, 야당 몫으로, 네. 야당 몫으로. 또 2사람은 야당 몫이다. 그러면 그 4사람 가운데 2명은 그 새누리당한테 명단을 줬고, 2사람은 세민연한테 명단을 줬다는 얘기고, 그런데 제가 여당 몫으로 그쪽으로 대명단이 갔다는 얘기고, 그거를 새누리당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보이콧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여야가 또 다시 나뉜다는 그것도 금시초문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4사람 가운데 제가 성향이 어떤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당 몫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세민연이 제가 민주당 네. 추천 조사위원 아닙니까? 천안함 때. 그죠. 천안함 때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조사에 민주당이 세민연이 저를 조사위원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여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민주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성향 알고 다 아는데 새누리 쪽으로 그렇게 그 몫으로 가했다는 거를 어떻게 그냥 놔두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이면합의가 있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받은 게 세민연으로부터는 조사위원 참여를 이야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의 정진호 의원께서 일찌감치 저한테 전화를 와서 조사위원회 국회 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합류해 주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얘기도 쑥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정진호 의원이 또 세민연 의원한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곤란하다고 했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안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제가 조사위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저는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터인데, 오늘 아침에 이 토론 나오기 전에 제가 올린 것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체크포인트 240 항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사이트인 서프라이즈나 진실의 길, 그리고 240개. 우리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40 항목을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설명드리면 그것만 해도 2-3시간 갈 거기 때문에 그 중에 10가지만 간략하게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10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건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의미가 또 큰 부분입니다. 저는 조사해야 될 항목 중에 첫 번째를 꼽는 것이 뭐냐면, 선수를 잡지 않은 부분이에요. 선수가 물에 떠 있었잖아요. 네. 선수가 물에 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선수가 물에 떠 있는 동안에 그 선수를 잡아야 그 내부에 생성되어 있는 에어포켓과 그다음에 그 안에 생존해 있는, 그나마 생존해 있는 생존자들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선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배는 100% 옆으로 눕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누워 있죠. 왜냐? 굴뚝이 있고 마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선박은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눕는 순간 에어포켓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제가 천안함 때는, 지금도 우리 그 선수 부분에 에어포켓 문제 가지고 한여름에 대해서는 2번씩이나 그 에어포켓이 없었다는 관련 글을 쓰는데, 책임도 그런 주장을 그거는 했기 때문에. 정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주장이고 그런 취재입니다. 천안함 때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5분 이내에 전원 사망하셨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검안 결과 동시간대 전원 익사라고 또 밝혀졌고, 지난번 재판에서도 군의관 모두가 거기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재판을 통해서 나왔죠. 네. 천안함 때 그렇게 분석한 것은 있는 그대로 깔아앉았죠. 있는 그대로 반파되어서 깔아앉았기 때문에 그 천안함이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앉거나 옆으로 눕거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180도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럼 바로 내려가게 되면 모든 침실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침실마다 천장 부분에 있는 스피커나 아니면은 에어닥트, 공기가 들고 나는 부분, 에어닥트, 그다음 케이블 다니는 부분, 전등, 이러한 부분으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버려요. 왜? 공기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빠져나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빠져나가는 만큼 물이 들어와요. 또 물이 들어오는 만큼 공기는 또 빠져나가요. 요거 5분 만에 물 다 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69시간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소위 말해서 그때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그렇게 했죠. 그게 천안함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180도 뒤집어지는데 불과 20-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불과. 우리가 어떠한 선박이라는 물체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구획에 물이 다 차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선박을 몰라요.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잠수함 내부가 전부 다 물로 가득 찹니까? 아니에요. 물에 떠있는 선박에 떠있는 메커니즘은 51대 49입니다. 부력이 51이고 중량이 49일 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량의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부력이 49로 낮아지고 중량이 51이 되는 순간부터 물에 들어갑니다. 이게 잠수함 원리예요. 잠수함이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물이 다 차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물 속에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이만큼은 미량의 소량의 물입니다. 해수. 그 소량의 해수를 넣었다 빼면서 잠수함이 올랐다 내려가는 원리인데 마찬가지로 세월호가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은 중량보다도 부력이 작아지는 포인트,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기존의 그 선체 안에 내부에 존재했던 공기들의 98%, 거의 95% 내지 98%는 그대로 안고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뒤집어져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면 우리가 선실내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선실 내부를 본다면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천장에 있는 에어닥트나 스피커나 이런 부분이 우리 발바닥 밑으로 내려와요. 그다음에 방바닥과 벽이 천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닥과 벽 사이에는 완벽하게 수밀이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쪽도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실을 또 나중에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에어포켓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복의 형태였다. 세월호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대서양에 빠진 나이지리아 선원을 60시간이 지나서도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그러한 공간은 세월호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가 옆으로 90도 눕게 되면은 발바닥 밑에 내려와 있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전부 벽으로 변해버려요. 그 순간 공기는 빠져나가 버립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그 시간대에 그때에 사망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를 잡지 않은 행위는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것은 배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다 합니다. 해경도 합니다. 그렇게 그 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나요? 배에 선수를 잡는다는. 우리가 지금 180도 이렇게 완전히 전복되는 이런 해난 사고를 쉽게 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해경이든 해군이든 뱃사람이든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그 선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곳에 잠수부가 내려가는 게 편합니까? 선수가 어느 정도 떠 있을 때 그 밑으로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선수를 잡는 게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공기로 떠 있잖아. 공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공기로 떠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있는 바지선이 양쪽에 갖다 놓고 묶기만 해도 선수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3,000톤짜리 크레인이 당일날 갔잖아요. 3,000톤 크레인 갔다가 그냥 도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인양 때문에 크레인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왕 온 크레인 갈 건 뭐가 있습니까? 3,000톤 크레인이 선수를 걸기만 해도 선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배는 뒷부분이 해저 바닥에 닿았거든요. 뒷부분이 닿고 앞부분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살짝 걸어만 줘도 선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선수를 건 채로 크레인이 끌어올렸다면 이 선박의 상당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0톤급 세월호인데 3,000톤급 크레인이 가능하죠. 왜냐? 6,000톤급이지만 그죠?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면 올리는 만큼 물이 찬 부분은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물은 중력으로 어디서 쏟아져 나가지만 배의 한쪽 끝이 해저 바닥에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피가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속은 부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선수를 그냥 놓쳤다는 것은 심지어 무슨 작업인지 몰라도 낮과 밤 12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시간 차이 동안 선수가 가라앉는 것이 표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날 밤 무슨 작업을 하는지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선수 떠 있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배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짓을 장면 있죠.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잡기는커녕.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이 사건을 최대한 장기화시키기 위한 의사를 보인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잡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뿐만 아니라 예. 그 이유 배경을 다 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일단은 저쪽에 그 기관이나 상당수의 주장 이런 거도 그러니까 무능이다. 그런 단순히 단순히 무능으로 판단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고 선박과 해운 바다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아는 부분이고 제가 첫날 사고 난 다음 날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께서 현장으로 바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신 대표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되겠소? 아이고 잘 가셨습니다. 선수 잡으십시오. 거기 해경 책임자 누구든 붙잡고 선수를 잡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사고 다음 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규 의원님이 그때 누굽니까? 고 누군가 그 해경의 간부 네네. 최고 책임자 있죠. 붙잡고 계속 그 얘기를 했답니다.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그럼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구조를 하지 않은 적극적으로 막은 것과 연관된 부분이고 그렇죠.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 해양경찰청장과 언딘 사장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회장과 사장을 미필적 고의한 살인과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삼함대 사령관에 대해서 목포 1시간 거리인데 왜 그 해군에 고속정이라도 보내서 해군 대원들이 와서 20-30명이 손에 장비 들고 배에 올라타면 불과 10분, 20분 만에 전원 구조가 가능한데 왜 출동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함대 사령관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별도로 제가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데서 막히더라는 거예요. 해군참모총장이 한기철. 해군참모총장이 통령함이라고 하는 그렇죠. 최신의 구조함 그것이 바로 대우조선에서 완성이 되어서 인수만 하면 되는 상태. 거기에 대해서 투입 명령을 내리고 바로 합의각서를 써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대우조선과 해군 참모총장이 합의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투입을 명령을 하는데 저지를 시켜요. 누가 저지를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네. 그 두 번이라는 의미는 처음 한 번 그 명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거는 해군 참모총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권력과 또는 지위가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번 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그 해군 참모총장이 상당히 그 어떤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두 번에 막혀서 출동 못했죠. 누가 이걸 막았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 구조함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불이 났는데 소방서 출동을 막는 거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는 어떤 선박에 대한 조사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보면은 선수가 앞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묶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화물을 자동차 천장 위에다가 묶지도 않고 얹어놓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친 사람 취급당할 거예요. 그죠? 한 번 사거리에서 한 번만 털면은 그 짐은 쏟아져 버릴 텐데 이 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배가 옆으로 기울게 되면은 묶지 않으면은 흘러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쏟아질 것이고 그럼 더 배가 무너질 것인 것은 너무나 상식인 얘기인데 묶지 않았다? 이러고 다녔다면 평소에도 이렇게 다녔느냐 조사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죽음의 항의를 한 것이고 이날만 유독 묶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묶지 않고 쓰러지게 만들었느냐는 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박의 문제. 그다음 차량 화물의 수량과 승객이 맞질 않아요. 승객 모두를 봤을 때 우리가 476분의 승객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학생, 그다음에 승객, 그리고 교사, 그죠? 승무원 이분들을 다 합쳤을 때에 남는 사람은 108명입니다. 108명. 이 108분이 그러면은 화물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화물 차량이 180대예요. 180대. 180대. 트럭, 자동차 뭐 다 그렇죠. 포함해서요? 그럼 180대인데 학생과 교사와 승무원만을 뺀 일반 승객이 108명이면은 그 일반 승객 모두가 차를 갔다고 치더라도 80대가 72대가 남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승객의 모두가 차를 다 갖고 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은 숫자의 차량에 대한 운전의 여부가 퀘션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 봐서
제주도는 렌트카가 많기 때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죠. 렌트카를 20대든 30대든 한 방에 들어가는 업자가 누군가가 필요해서 운전도 필요 없이 차만 20대 30대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탁송차에 실어서 그렇다면 어느 회사에 렌트카가 몇 척이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한테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맞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와 차량 소유주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하면 되죠. 그것도 새누리 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해경이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정혜진한테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거절을 했습니다. 안 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차량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면 허수의 차량이 있느냐. 만에 하나 폐차가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 배에다가 화물만 잔뜩 넣어서 배의 무게를 주기 위한 목적에는 뭐라고 설명을 가능할까요? 그죠? 예를 든다면 그러면 차량 번호와 승객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명단을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화물 전체에 대한 조사. 이 화물 안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내용물이 정말 화물로서 인천에서 제주로 가기 위한 목적의 화물인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체에 대한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도 우리가 잠시 다뤘지만 항로와 AIS 정보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레이더 부분은 좀 조작이나 변조가 좀 어렵다고 봐요. 레이더 부분은 메커니즘 자체가 좀 독특하고 레이더 그 자체도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모든 디지털 정보는 변조와 위조와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레이더라는 시스템의 특성상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봤을 때 AIS 정보는 별로 어렵지 않다. AIS 정보라는 것은 순수 디지털 정보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민간 AIS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거는 GPS로 바로 그냥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성을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사고 당일날 아침에 7시 반 전후 한 구조 요청이 존재했는지 여부. 그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이 나갔다고 주장되고 있는 그 시간대의 방송이 다시 보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를 들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은 다 다시 보기가 되는데 해필 그 날짜만 다시 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프로를 삭제해야 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것이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증언 중에서 가장 백미인 것은 해장국집에서 친구와 함께 먹으면서 분명히 그걸 뉴스를 봤고 그리고 그 내용 그것을 다 본 다음에 그 식당에서 나올 때 내가 받은 영수증이요 한 시간이 아침 7시 33분 58초로 찍혀있는 영수증을 낸 그 네티즌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댓글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도 봤다고 하는 그거는 7시 30분 전후에서 이 선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조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고가 났을 때 UDT SSU가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안 했습니다. SSU는 심해 잠수사입니다. 심해 잠수 부대는 100m, 150m 내려갑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미사일 부품이 서해 바다에 빠졌는데 수심 80m 이상에 빠져서 거기에 SSU를 투입을 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부품을 건졌다고 홍보를 합니다. 발사했을 때 그 자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홍보를 해요. 네. 참 차라리 자랑질이나 하지 말든지. 예? 37m에 빠져 있는 학생은 미사일 부품보다도 못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UDT 같은 경우는 심해 잠수 부대인 SSU하고는 또 다른 것이 폭탄 들고 다니잖아요. 폭탄 들고 들어가서 적의 항만에 들어가서 설치해서 터뜨리기도 하고 적의 요인을 납치해서 물속으로 살려서 데리고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에 침실에 가만히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한 명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일까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로 육성한 심해 잠수 부대 왜 투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가장 순환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알려진 해난 순환구조대 119 순환구조대 그죠? 남양주에서 출발을 해서 그분들은 한강으로 몸버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 때문에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진도 현장에 도착한 게 당일날 오란 말입니다.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나흘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환의 경력과 경험이 많은 분들조차도 그거는 구조하지 말란 얘기죠. 응?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선체 하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가 터닝을 했을 때에 좌연 선미 하부 쪽에 어떤 상대편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 여부, 그거는 선체를 봐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체에 대한 증거 보존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 해경청장을 비롯한 사람들을 고발을 하면서 그 소송을 근거로 해서 선체에 대한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가족분들을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가족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함께 그 선체를 증거를 확보를 해달라. 지금 광주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선원들에 대한 그 재판에서 담당 검사는 자동차 사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차량 검사가 기본이듯이 선박 사고는 선박에 대한 조사가 기본이다. 그러니 이 증거를 확보하시라는 의미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보존 신청을 따로 접수하신 건 아닌가요? 예, 진정서를 접수시켰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제 지금 그걸 검찰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는데 당연히 증거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가족분들한테 그것만으로는 또 모자라니까 지난번 VTS에 대한 우리 증거 보존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그래서 VTS에 대한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증거 보존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진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저 다이빙벨에 대한 진실 문제 가지고 한번 많이 다뤘었죠. 네. 해군은 1998년도 이후부터 PTC라고 하는 다이빙벨보다도 훨씬 더 고성능에 성능도 좋고 그리고 안에서 충분히 작업도 가능하고 한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심지어 잠수정도 있습니다. 구조 전문 잠수정이 있습니다. 수천억 들여서. 네. 왜 그걸 투입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왜 투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술의 문제다라고 변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심해에 들어가면은 어저께 내가 저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온두라스에는 바닷가재, 우리가 흔히 별식으로 먹는다고 하는 그 바닷가재, 뭐 저는 못 먹어봤지만요. 네. 바닷가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두라스에 있는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수심 30m, 40m에서 바닷가재를 잡아요. 그럼 40m에서 올라올 때는 10m 올라올 때마다 5분씩 쉬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야 감압이 되는 네. 거예요. 이거 우리 공기의 4분의 3이 질소기 때문에 이게 압축된 공기에서 질소가 우리 피부, 이 혈액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배출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쑥 올라오면은 배출되기도 전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게 잠수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하던 분들이 그냥 어느 순간 사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7m에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까라고 한다면 감압을 위한 어떤 설비, 해군에는 PTC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전혀 개념이 없었다는 말은 구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다이빙벨을 가지고 간 사람마저 이종인 대표마저 돌려보내야 했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경의 구조에 있어서 아예 들어가질 않잖아요. 죽을까봐 겁이 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심지어 어느 특정 시간대에 헬기에서 찍은 사진에는 어떤 표식도 없다가 어느 순간 주황색의 표식이 걸쳐지고 난간에 그 걸쳐진 표식을 향해서 이 해경 단정이 달려가고 보트가 그 옆에 무수히 많은 창문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다 있었을 텐데도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이 메커니즘, 이게 뭐냐, 이게 뭐한 짓이냐, 그 사람은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라스트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분명히 브릿지에는 버튼만 누르면 발라스트 물이 들어가거나 발라스트 배출을 함으로써 선박이 기울어진 선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발라스트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발라스팅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부에서 발라스팅 밸브를 누가 폭파시켰거나 아니면 발라스트 계통을 망가뜨렸거나 하는 행위를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박에서 바로 그 부분에 접근을 해서 그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한 10가지를 추려서 중요한 부분을 기존에 아마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내용과는 좀 다를 겁니다. 다른 것은 이 선박에 대한 부분, 운항에 대한 부분, 그거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더더구나 이러한 조사는 해경이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서 정말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한번 뽑아본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게 첫날 기관 보고를 국방부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자세히 안 봤는데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함정 90대, 뭐 항공기 30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계셨던 그 유족들의 증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추궁받아야 되고 해명을 당연하죠.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첫날 말이죠. 우리는 UDT나 SSU가 달려갔을 줄로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알았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삼함대 사령부는 구축함을 보내든 고속정을 보내든 보냈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구축함쯤 되는 배 두 척이 가서 세월호 앞뒤를 들이받았더라도 앞이 좀 망가지더라도 이 배를 받치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밀어가지고 수심 낮은 곳으로 밀고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전혀 이제 하지를 이제 않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16일 날 오전 9시 전후에 레이더 영상을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16, 17일 날 전체 레이더 영상을 공개해서 과연 그 함정이 현장에 출동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가지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반드시 이걸 체크해야 되지만 지금 기자들, 그나마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기자들은 최소한 이 10가지 그리고 글로 발표하셨던 240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로 또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네. 자체로 지금 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조특위 자체가 지금 졸고 있는 국조특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야당 국조특위가 좀 분발해 줄 것을 좀 요청을 드리고 우리 양심 있는 기자들의 또 역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가가 일반적인 여론이었어요. 왜 구조를 하지 않았냐? 근데 신 대표님은 또 그거보다 더 나가서 왜 구조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냐? 이 제기를 하신 네. 건데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취지인지. 구조 전문으로 하는 119도 있고요. 해경도 있고 경찰도 있고 우리는 모든 국가기관들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것을 넘어서서 구조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UDT가 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119 순환구조대도 막고 심지어는 선미 쪽에 45명, 45분이 탈출을 해서 매달려 있고 한데 어선들이 달려가서 구조하게 달려갔는데 해경이 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선들이 그걸 뿌리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해경한테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그러한 것이 국가기관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까지 나타났을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죠. 명령에 의한 거죠. 그런 명령을 받은 거죠. 문제는 누가 명령했느냐는 거죠. 물론 수뇌부가 했겠죠. 그럼 그것이 해경 수뇌부냐, 이 정치권의 수뇌부냐, 이 정권의 수뇌부냐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는 무언가 덮어야 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론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첫날 전원 다 구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세월호라는 이름도 잘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첫날 구조를 다 한다면. 그죠? 그리고 배 한 척 물속에 들어가고 우리 학생들은 제주도 가서 하루 늦게 갔겠지만 여행 구경 잘 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복귀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월호 참사에 이 늪에 지금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지했던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간단하게 첫날의 구조입니다. 저지한 사람 입장에 보면 첫날의 구조, 첫날 모두 다 구조하는 상황을 조금 시간을 길게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럼 왜냐는 문제돼요. 이분들이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전원 다 몰살시키기 위한 작전을 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 안 해요. 그건 정말 악마이기 때문에. 다만 첫날 구조를 놓침으로 인해서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은 너무나 큽니다. 바다라고 하는 특성.
금방 180도 뒤집어지는 선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깔아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뒤집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상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첫날 구조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구조하고 싶어도 구조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가버리고요. 3일, 4일, 5일 지나면 그 안에 예를 들면은 5명이 한 공간에 있다가 4사람이 사망하고 1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파괴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 구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마의 심성이지만요. 우리는 이 사건이 기획된 사건이든 아니면 사고가 난 것을 기획으로 전환을 시켰든 아니면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이 모양 이 꼴밖에 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모습은 악마의 모습이거든요. 전 국민이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듯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속으로 배가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사례. 이거는 전 세계 해난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사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무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방해하거나 구조를 방해하거나 이 구조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적극적으로 막은 세력이 발하고 있다면 무언가 굉장히 그들이 빠져 있는 딜레마를 덮고 싶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조작과 조작을 반복해서 막고 계속 간첩 조작 사건부터 뭐가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단순히 그것뿐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장 국정원 같은 경우에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부정선거 문제죠. 부정선거인데 우리 국민분들은 부정선거의 문제를 단순히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다는 것 정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는 그 사람들도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편 뭐 자기들 정권 만들기 위해서 댓글 좀 다는 게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할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맡는 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 그 사람들한테는 치마 입은 앞에 막아주는 방패막이용 리더는 눈에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계속 정권을 창출해 나가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대통령 그만두는 거 걱정 없을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면은 광화문에 아무리 나가서 우리가 외치고 떤다고 해도 대통령 옷 벗고 나면은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 예? 닭이 나가고 난 다음에 꽁 들어오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우리가 무엇을 보면 부정선거의 핵심은 무엇이냐? 개표 조작입니다. 개표 조작이에요. 이 모든 것에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양파를 까고 깠을 때 안에 하나가 남는 것이 개표 조작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든 관계없이 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개표의 결과가 정권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개표를 조작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명백하게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표 안에서 문재인 표가 나오는 것을 영상으로 분명한 사진 자료가 있죠. 그 이상 뭘 설명합니까? 우리가 돈을 찾는데 10,000원짜리를 10장을 찾는데 50,000원짜리 단 한 장 섞여 나온 적 전 국민 중에 본 사람 있는지 나와보십시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10,000원짜리 대신 50,000원짜리가 나오는 게 단 한 사례만 있다면 모든 전국에 있는 금융기계 다 바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납품한 기계에서는 100장마다 서너 장씩 달리 나와도 당연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손에 쥐고 있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개표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권 창출이 힘듭니다. 제가 분석하는 바 2010년 이후로 한나라당 집단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론상으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조작을 했고요. 2012년 총선에서도 조작을 했고요. 2012년 대선에서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대선 우리 부정선거에 그 이전에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죠. 지난번 토론에서도 뭐 2시간 이상 되는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10년 이후로 과반수를 절대로 차지하지 못한 저 집단은 위기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개표 조작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될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부정선거 소송인단, 선거소송인단의 한영수 대표와 김효련 대표를 구속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부정의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책을 펼쳤다는 이유로 네. 구속시켜버렸어요. 제명은 명예훼손이면서. 그렇죠? 무엇을 막고 싶으냐. 그것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개표를 조작한 사실. 부정선거까지는 얼마든지 떠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원 의원들이 댓글 단거 얼마든지 떠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표 조작의 문제만큼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왜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작을 할 수 없는 저들은 그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죽어라도 싫을 겁니다. 자, 기계 없애볼까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해봅시다. 전국에 13,500개의 투표구에서 3천만 명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2,222표예요. 그러면 많아야 3,000표, 적으면 1,000표입니다. 3,000표를 투표 끝, 지금부터 개표 시작,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는 한 3, 40명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하듯이 개표를 시작하겠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당 참관 5명 나오고 야당 참관이 5명 나오고 박스 옮길 필요 없습니다. 그 박스, 투명한 아크릴에 넣은 박스를 그대로 엎어서 뒤집으면 3,000장이 쌓이죠. 3,000장을 10명이 사려면 1인당 300장만 세알리면 됩니다. 3,000장이면 100만원짜리 묶음 30개입니다. 쌓으면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을 한 투표구에서 주민이 10명이 세알이고 뒤에서는 수십 명이 지켜보고 위에서는 CCTV를 돌리고 한다면 그거 세알리고 명백투명하게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1시간이면 끝납니다. 총선과 대선은 전국에서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1시간 만에 끝납니다. 선관위 필요 없어요. 중앙선관위 필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지역선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선관위는 그 지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장판사들이 위원장을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니. 왜 박스를 옮깁니까? 독일, 프랑스는 박스 옮기는 걸 불법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투표소에서 개표하자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저들은 몰락합니다. 멸망합니다. 부정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까지 돌리는 상태에서 3,000표 카운트하고 그 자리에서 PC에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가 확인했고 어떤 국민이든 그 리스트를 출력해서 확인 가능하게 하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300장 헤아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전국이 1시간 만에 끝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저 수구 집단은 망합니다. 정권 창출 절대로 못합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목숨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에 사실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 심지어 개표 조작의 문제까지도 점점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소위 말해서 충격 상쇄용 대체 아이템 개발,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누군가가 구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막아가면서까지 국민의 생명을 잃는 그러한 재난을 맞아가면서까지도 막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이고 그 중에 핵심은 개표 조작의 문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조작의 문제, 그것을 잃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위기의식,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한쪽 귀퉁이가 승부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를 바로 안 들어갑니다.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데서 변죽을 계속 올리면서 머릿속은 그 중요한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중요한 곳에서 승부를 봅니다. 그게 바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월호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 거기에서 일어나고는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전혀 별개의 공간에 전혀 별개의 형태로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하여튼 신장철 대표님은 이게 정치적 목적, 배경까지 이제 추론을 그렇게 해내셨어요. 그렇죠, 추론이죠. 그래서 이게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세월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것이 규명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정책 배경과 목적, 이 사고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세력, 달성하고자 했던 세력, 그런 세력까지 이제 밝혀내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났죠. 어떤 국민도 그러한 것에 지금 현재 관심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싹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게 이러한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좀 그래서 so what 박근혜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답이 아닌 것처럼 보죠.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회용 소모품에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만두면 또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죠?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그렇죠. 또 다시 만들면 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한 사람 뭐지 뭐 국가 개조한다고요. 한 사람만 개조하고 된다는 말도 있지만 한 사람 개조 가지고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개조할 필요 없이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 틀에 관심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새로운 그 주장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지금 가설들과 추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저들이 또 언론과 이 권력에서 짜놓은 프레임대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에 또 휘말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도 국조특위 위원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말릴 수밖에 없다. 지금도 벌써 뭐 새누리당이 말리는 것 같지만 말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민정보원 PI에서 3회 레이더에 나타난 괴물체가 무엇인지 1부에서 집중 분석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그 2부에서는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그 체크해봐야 될 10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하지 못한 것을 찍어넣어서 방해한 그 세력은 무엇이고 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행보를 걸었을까? 이런 얘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를 할까요? 네. 이제 뭐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천사가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꿈꿔왔던 희망, 그것이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비추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인지 그 진실 규명을 해야 이 다음에 뭐 그리 오래 안 가죠. 우리 뭐 기껏 수십 년 사는 우리 인생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이 세상에서 남겨놓고 간 과제에 대한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세계 초유의 사건이고 보존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선박을 부숴서 인양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모든 진실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 그리고 대비, 배가 기울었을 때 문이 저 앞에 보이는데 45도 기운 선박에서 문까지 갈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면 우리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공기가 존재했는지 여부 우리가 센서를 달아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 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모든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존이 돼야 되죠. 영구히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전 세계 해난사의 중대한 기점을 찍는 그러한 대사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이타닉호에서 수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억울하진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사건 우리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제하지 못한 사건은 영구히 보존되면서 한 국가와 지도자가 무능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이 희생될 수 있는지를 후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훈의 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곽 박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정리 말씀해 주시죠. 예. 레이더 영상 공개됐는데요. 관련된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재판이나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준비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이제 이를테면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월호 한 유가족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지난 서해 페리오 사건 때 그때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세월호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국민정보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3회 방송했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을 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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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